차가운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음울한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고시원, 형광등은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복도에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죠. 좁은 방 안 김태호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른 손가락이 젓가락을 쥐는 모습이 어쩐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78배 나이,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벽에는 세 자녀의 사진이 정성스레 붙어 있었죠. 큰아들 영우는 유명 대학병원 외과 의사, 둘째 지연은 개인 내과 원장, 막내 민재는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태호는 식사를 마치고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그 노트는 이미 수십 장의 글로 채워져 있었죠. 그는 자식들에게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였지만 그에겐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의식이었어요. 영훈아, 오늘도 많은 환자를 살렸겠지?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지연아, 요즘 감기 환자가 많다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민재야, 학회 발표 준비한다고 했지? 잘 될 거야.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태호는 공무원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그들 모두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성공에 몰두한 채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렇지. 태호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의 방은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밥솥, 낡은 텔레비전, 오래된 옷가지들, 그리고 자식들의 졸업사진과 상장들을 모아둔 앨범이 전부였죠.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일어나 약을 찾았어요.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저 영훈이나 지연이, 민재가 알게 될까봐, 걱정할까봐. 약을 하나를 삼키고 물을 마신 태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어요. 그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영훈이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지연이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던 순간, 민재가 고등학교 축제에서 춤을 추던 모습. 그 기억들이 태호의 입가에 미소를 그리게 했어요. 괜찮아. 다들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디오에서는 옛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태호는 음악에 맞춰 눈을 감았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김태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그의 마지막 순간은 조용히 지나갔죠. 다음 날 아침 고시원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아침 식사 시간인데요. 김 선생님?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훈 선생님, 응급수술 준비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수술실, 김영훈은 집중하며 수술 도구를 살폈습니다. 50살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들고 다가왔어요. 선생님, 급한 연락이 왔는데요. 영훈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 무슨 전화야? 고시원에서 온 전화인데. 아버님 관련 연락이라고 합니다. 영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아버지가? 그 순간 10년 만에 아버지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라고 해. 지금은 환자가 더 중요해.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의원에서
김지연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잠시 후 간호사가 메모를 건넸어요. 지연이 메모를 읽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시원? 아버지가 왜 거기서? 그녀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건 언제였을까요? 새해 전, 아니 내해 전? 지연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한편 김민재는 서울국제신경학학회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던 차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민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학회장을 빠져나온 민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 챙겼어. 아니야, 아버지도 연락하지 않으셨잖아. 3시간 후 서울의 한 장례식장. 김태호의 관 앞에 세 남매가 나란히 섰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몇몇 오래된 친구들과 고시원 사람들 뿐이었죠. 자식들은 아버지의 삶이 이렇게 쓸쓸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살고 계셨다니. 우리는 몰랐어요. 영훈이 고시원 주인에게 말했어요. 고시원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선생님 매일 자식들 얘기하셨어요. 다들 훌륭한 의사라고, 자랑스럽다고. 주인은 낡은 노트를 건넸어요. 이거 김 선생님께서 매일 쓰시던 거예요. 영훈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아버지의 편지가 가득했어요. 모두 자식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훈아, 오늘 내 이름이 의학저널에 실렸더구나.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지연아, 병원 확장한다는 소식 들었다. 건강 조심하렴. 민재야, 연구 결과 좋아서 다행이다. 아빠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페이지를 넘길수록 자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소식을 어떻게든 듣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영훈은 말없이 노트를 쥐었고 민재는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았어요. 세 사람 모두 자신들의 바쁜 삶이 결국 아버지를 외롭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세 남매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온화한 미소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유품을 정리하셔야 하는데 고시원에 가보시겠어요? 이틀 후 세 남매는 아버지가 살던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비좁은 계단을 올라 30호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 아버지의 일생이 모두 담겨 있었죠. 낡은 라디오, 작은 전기밥솥,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자식들의 졸업사진과 신문 스크랩. 의사가 된 자식들의 기사를 오려붙인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벽에 붙은 자신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내버려뒀어. 영훈은 불편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어? 각자 바빴지. 아버지도 연락하지 않으셨잖아. 형,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민재가 따져 물었어요. 영훈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도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잖아. 지연은 물건들을 살펴보다가 서랍 속에서 병원 영수증과 약봉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민재는 노트를 더 읽어보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병원비 아끼려고 약만 드셨다고.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거야. 세 사람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재산을 써버린 후 남은 연금으로 고시원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병까지 숨겼던 것입니다. 아버지, 왜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너희가 바빠서 이해한다. 민재가 노트의 한 구절을 읽었어요. 그 문장은 거의 모든 편지에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공해서 기쁘다. 아빠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느라 아버지를 외면했어. 영우는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 안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형, 우리가 물어봤어야 했어. 민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연락도 안 했잖아. 지연은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말했어요. 내가 결혼했을 때 아버지 모셔올 생각도 못했어. 바빠서 잊고 있었지.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고시원 주인이 들어왔어요. 김 선생님 변호사분이 오셨는데 이거 전해달래요. 봉투 하나를 건네받은 영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박정수 변호사의 명함과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김태호 씨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라니 무슨 내용일까요? 다음 날 강남의 작은 법률사무소. 박정수 변호사는 세 남매 앞에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김태호 씨는 생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있나요? 영훈이 물었어요. 네, 5천만 원의 예금과 경기도 외곽에 작은 토지가 있습니다. 세 사람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고시원에 살면서도 그런 재산을 갖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김태호 씨는 이 재산을 자식들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영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거예요? 변호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나 김태호는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남긴 5천만 원의 예금과 토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 내 자식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았으니. 영우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화가 나셨던 거예요? 박정수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소망은 자신의 작은 재산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죠.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믿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그 돈을 잘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편지도 함께 남기셨어요. 그는 봉투를 건넸고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영훈, 지연, 민재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병도 숨기고 고시원 생활도 말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미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남은 재산을 기부하길 원하는 것은 너희가 아빠의 마음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길 바라서다. 너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아빠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읽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건 너무해요. 아버지는 우리가 그 돈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형? 민재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영우는 계속했습니다. 난 병원 확장할 계획이었어. 그 돈이면 도움이 됐을 텐데.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김 선생님의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미 기부 절차도 시작됐고요. 영우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그냥 내 몫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장례식 비용도 냈잖아요. 지연과 민재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을 나온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우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지연은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민재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외면했잖아. 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동의할 수 없어. 내 몫은 내가 갖고 싶어. 형, 지금 그게 중요해? 민재가 소리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영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세 남매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민재는 다시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더 찾고 싶었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남은 민재는 아버지의 낡은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벌 한 벌 접으며 민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공보다 마음을 원하셨어. 주머니에서 나온 구겨진 메모 하나. 그것은 민재의 병원 주소였습니다. 아버지는 몰래 민재를 찾아가려 했던 걸까요? 그 생각에 민재의 마음이 더욱 아파왔어요. 민재는 아버지의 노트를 읽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바쁜 외래 진료 중이었어요. 갑자기 간호사가 말했었죠. 민재 선생님, 밖에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 민재는 학회 발표 준비로 바빴고 잠시 나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민재야, 바빠?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 태호가 쑥스럽게 웃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민재는 그때 겨우 5분만 아버지와 이야기했고 바쁘다며 서둘러 진료실로 돌아갔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죠. 아버지가 우리를 늘 지켜봤는데 우리가 외면했어. 민재는 노트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민재야, 나도 계속 생각해봤어. 내 말이 맞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할 것 같아.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훈 형은? 형은 아직. 하지만 우리라도 해야 해. 나 요즘 잠도 못 자.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아버지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식이 끝난 후 조용히 사라졌었죠. 지연은 그때 바빠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연이 흐느꼈어요.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영훈 형을 설득해보자. 세 명이 함께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맞아.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영훈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영훈은 처음에 완강했어요. 난 병원 확장 계획이 있어. 그 돈이 필요해. 형, 우리 셋 다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어. 민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 마지막까지도 그러셨고
영훈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민재가 노트를 펼쳤어요. 형, 이거 읽어봐. 아버지가 형 병원 개원식 때 쓴 편지야. 영훈은 마지못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5년 전 그의 병원 개원식 날짜가 적힌 편지였어요. 영훈아, 오늘 내 병원 문을 열었구나. 아빠가 몰래 가서 봤다. 내 이름이 큰 간판에 걸려 있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 들어가지는 못했어. 너한테 부담 줄까봐. 멀리서 꽃바구니만 보냈다. 잘 받았니? 영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날 받은 익명의 꽃바구니가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다음 구절을 읽자 영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니 아빠 마음이 뿌듯했다. 내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돕는 모습, 그게 아빠의 꿈이었어. 아빠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영훈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노트를 내려놓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못할 짓 했어. 그날 밤 세 남매는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자. 민재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 동의했습니다. 영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수술실 한 곳을 더 만들어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수술해 주겠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의 뜻을 이어갈 수는 있었으니까요. 이틀 후, 세 남매는 함께 박정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하며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뜻을 전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각자 기부금을 더해 의료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박정수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셨군요. 김 선생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영훈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가 아니라 더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으셨던 거군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김 선생님은 늘 자식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신 것 같네요. 세 남매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김태호 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훈은 병원의 한 층을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공간으로 내놓았고, 지연은 주말마다 재단에서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고시원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니 마음이 가볍네. 영훈이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영훈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했을까? 그는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고시원 주인이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이 남긴 게 더 있어요. 그는 낡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세 남매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3개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각각 영훈, 지연, 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민재야,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구나. 너희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민재야, 넌 언제나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아이였어. 어릴 적 내가 동네 할머니 치료비를 모으겠다고 저금통을 깼던 나를 기억한다. 아빠는 내가 그 마음 그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 기쁘다. 너희가 잘못해도 아빠는 사랑한다. 그저 좋은 의사가 되어줘. 영훈과 지연도 각자의 편지를 읽었어요.
세 편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각자에 대한 아버지의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늦었어.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영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민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 그로부터 몇 주 후 김태호 의료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어요. 재단은 고시원 주민들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와 수술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재능을 기부했어요. 영우는 수술실에서 막 저소득층 환자의 수술을 마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영훈 선생님, 요즘 무료 수술을 많이 하시네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영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버지가 내린 벌이 아니라 선물이었던 거예요. 지연은 주말마다 재단에서 진료를 보며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 환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남매의 기부와 봉사활동은 곧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의사 3남매, 고시원 아버지의 유산으로 의료재단 설립. 기사를 본 주민들은 감동했어요. 김태호 선생, 자식들 잘 키웠네. 결국 좋은 의사들이 됐구만. 영훈의 병원에는 이전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2명의 저소득층 환자를 무료로 수술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수술을 마친 후 환자의 가족이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수술 받을 엄두도 못 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영훈은 손을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영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게 의사의 진짜 보람이구나. 지연도 재단에서의 봉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소외된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한 노숙자 환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말 들어주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환자의 이야기는 중요해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환자를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려. 이제야 의사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찾은 것 같아. 민재는 고시원 주민들과 함께 아버지의 방을 작은 추모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벽에는 태호의 사진과 함께 모든 이에게 사랑을이라는 문구가 걸렸어요. 고시원 주민 최민호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의사를 꿈꾸고 있거든요. 민재는 감동했어요. 정말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세 남매는 점차 과거 자신들의 무관심이 아버지를 고시원으로 내몬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후회했지만 그 후회를 봉사로 바꾸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가 살던 고시원 방에 모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외롭게 했어. 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잖아. 지연이 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재는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의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의사가 되느냐는 거였죠?
갑자기 방 안에 라디오에서 태호가 좋아하던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세 남매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라디오를 켜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버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고시원 주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밖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재단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문을 열자 여러 고시원 주민들과 재단의 환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호의 사진 앞에 꽃을 놓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남매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봉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요. 영우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화내거나 벌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의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야. 1년이 흘렀습니다. 고시원 근처에 김태호 의료재단 건물이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료 진료실, 작은 수술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쉼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시원 주민들, 재단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 그리고 의료계 동료들까지. 영우는 단상에 올라 아버지의 대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은 우리 아버지 김태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영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시원에서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영훈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죠. 저희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시선을 들어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좋은 의사 될게요. 단순히 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지연과 민재도 단상에 올라 각자의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재단에서 만난 고시원 청년 최민호를 소개했어요. 최민호 씨는 이제 의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분들을 돕고 싶어 하셨거든요. 민재는 아버지의 노트를 모아 출간한 고시원의 편지라는 책을 들어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수익금은 모두 재단에 기부됩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세 남매는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이제 매월 이날이면 아버지의 방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지연이 아버지가 쓰던 밥공기에 밥을 담았습니다. 영우는 반찬을 준비했고 민재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트로트를 틀었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같이 밥 먹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에 앉아 아버지를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라디오에서는 태호가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제 알았어.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영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우리가 항상 함께 할게요. 지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셋이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어. 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를 가르치셨어. 그날 밤 고시원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어요.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산을 통해 진정한 의사의 의미를 깨달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았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져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김태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기부에 동참했어요. 세 남매는 각자의 병원에서도 무료 진료 시간을 늘렸고 젊은 의사들에게 환자의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고시원방은 작은 기념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곳에는 태호의 노트와 사진, 그리고 모든 이에게 사랑을 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세 자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김태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던 것이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됐어요.